작은 서점. (1929년 10월 28일) 월요일 오후 5시 30분이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몇 시간 전 주식시장은 일주일 내내 이어진 격렬한 하락세 끝에 그날 하루에만 무려 13% 폭락하며 마감되었다. 지금까지 중 가장 큰 하락이었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최원정입니다. 오늘은 앤드류 로스 소킨의 넌픽션 1929의 프롤로그 문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책은 대공황의 도화선이 된 1929년 월가 대폭락 사태를 재조명합니다. 특히 공격적으로 투기를 주도한 월스트리트 내부자들의 기만과 정치권의 무능을 샅샅이 살펴볼 텐데요. 자, 자세한 이야기 박수령의 컨텐츠 원정대에서 살펴보고요. 다독이들의 책장을 채워드리는 시간, 오늘 이 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은요, 경제 콘서트의 저자로 유명한 팀 하포드의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불완전함에 대하여입니다. 윌마에서 나왔는데요. 질서와 효율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인간의 능력을 추천한 책이라고 합니다. 작은 서점의 영원한 직원인 장강명 작가가 적극 추천했다고 하죠. 자, 책 받고 싶으신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넓고 좋은 컨텐츠는 많다. 박소령의 컨텐츠 원정대. 네, 한 달에 한 번 책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칼럼니스트인 박소령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더위에 어떻게 잘 보내고 계세요? 네,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요, 버티는 거죠. 네. 네네. 왜 우리 삶 항상 이렇게 버텨야 될까요? 날씨에도, 네, 모든 면에서. 네, 오늘 뭔가 이렇게 또 주식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책의 네. 내용상. 네. 네. 네, 그런 맥락에서 제가 갑자기 여쭤보자면 네. 아나운서님께서는 요즘에 주식 투자를 하시나요? 요즘 약간 네. 주변에서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을까요? 있나요? 다 제 주변은 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저도 무리해서 네. 한동안 그 제 탐욕에 좀 눈을 가려져서인지 막 계속 불타기 하다가 좀 안 좋아요, 사실. 네, 지금 회복하기만을 그냥 개인적으로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네. 모두 한 마음으로. 네. 네. 네, 뭐 아무튼 네. 뭐 주식과 관련된 책이니 이왕 뭐 몸 담은 거 좀 많이 좀 알고 싶거든요. 예. 이 주식이 돌아가는 이 어떤 펀더멘탈에 대해서 환영하는 책입니다. 네, 네, 마음은 네. 아프지만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책인가요? 예, 책 제목은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1929년, 사실 1929라고 제가 발음을 하겠습니다. 네. 요 책은 이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시간으로부터 100년 전에 있었던 그 미국 대공황 사태를 다루고 있는 사실 일종의 논픽션입니다. 네. 그 작가분이 8년이나 이 취재와 조사에 공을 많이 들이셨대요. 작년에 미국에서 나왔었고 나오자마자 사실은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고 네. 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사실 책 추천하는 걸로 좀 이제 힘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 대통령도 올해의 책이다라고 선정할 정도로 미국에서는 꽤 인기가 많은 책이었습니다. 네. 네. 자, 책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자가 누군지 좀 알아볼까요? 예, 사실 이름이 조금 낯선 분인데 네. 앤드류 로스 소킨이라는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금융 쪽 전문 취재하는 기자고 네. 방송 진행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2008년 미국 금융위기를 다룬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국내 번역되어 있는 책이고 대마불사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책이 굉장히 또 미국 당시에 큰 인기를 끌면서 이런 금융 저널리즘 업계에서는 이런 인간들의 심리, 권력 관계 이런 거 파헤치는 거에 굉장히 탁월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기자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기자군요. 앤드루 로스 소킹. 근데 이 저자는 왜 지금 시점에 100년 전의 일을 책으로 썼을까요? 되게 재밌게도 이 소키는 문제의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재 우리는 이제 AI, 그다음에 기술이 이제 세계를 바꿀 거다. 그 양적 완화를 포함한 자산 가격 급등 이런 여러 가지 드러나는 시대상과 100년 전에 사실은 라디오라는 신기술이 유토피아를 약속하면서 많은 돈이 시장에 들어오고 네. 모두가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던 그 시대가 굉장히 겹쳐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불과 100년이 안 됐군요. 라디오를 신기술로 인식했던 게. 네. 그 당시에 지금과 같은 AI 주식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특히 이제 최근 1년간의 한국의 주식시장 흐름하고 대입해서 읽게 되게 되는데요. 굉장히 낯설지 않은 대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책의 목차를 보니까 이렇게 타임라인을 이렇게 열거한 것 같던데요. 좀 특이합니다. 네. 일자별 구성인데 예를 들면 1929년 2월 1일 이게 이제 첫 번째 목차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주요한 날짜들이 쭉 이어지면서 1부는 1929년 한 해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요. 2부는 이제 1930년부터 대공황이 이제 거의 끝나가던 33년까지를 조금 긴 시간으로 커버를 합니다. 근데 이 책은 이제 마치 좀 드라마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일종의 역사서 성격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주요 등장인물 중심으로 서사를 많이 이끌어가고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동기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등장인물이라 함은 은행가, 정치인, 투자자, 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입니다. 네. 자, 1929년에 대공황을 다룬 책인데 이게 사실 이제 미국의 대공황이라고 얘기하지만 미국의 주가 폭락이 트리거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확산이 된 거잖아요. 네. 그 100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대공황이 뭐지? 우리가 좀 정리가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AI와 대화를 해봤습니다. 아, AI와 어떤 AI? 클로드와 대화를 해봤습니다. 뭐라 그러는가요? 클로드는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요. 사실 대공황이라 하면 사실 이게 1929년 여름부터 33년에 걸쳐서 미국 실물 경제 전체가 무너진 사건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숫자로 설명하면 훨씬 와닿으실 것 같은데 이 시기에 미국의 실질 GDP는 약 30%가 감소했고요. 산업 생산은 절반이 감소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공장 2개가 있으면 한 곳은 생산을 아예 못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업률이 대공황 직전에는 한 3%대 정도에 불과했는데 33년 최절정기에는 25%가 실업률에 달했다고 합니다. 4명 중에 1명은 이제 일이 없었던 거죠. 특히 이 시기에는 미국 전체에 은행이 한 2만 5천 개 정도의 상업은행이 있었는데 그중에 10,000개 이상, 40% 이상이 파산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때는 그 은행에서 예금자를 보호해준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에 뒀던 돈도 같이 증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실 미국의 사람들이 곧장 피해를 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뭔가 이 대공황을 향해서 이미 실물 경제들이 막 망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을 지금 조금 살필 수 있었는데 우리가 경제 위기를 이야기할 때 숫자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봐야 한다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이 대공황은 미국의 은행과 통화, 실물 경제를 모두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약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29년에 주식시장이 대폭락한 거는 도미노의 첫 단추, 딱 쓰러뜨린 첫 단추에 불과했고 그 후에 이제 은행이 연쇄적으로 파산하고 그러면 신용이 붕괴되면서 통화량이 증발해버리고 기업들이 이제 도산하면서 실업률이 폭증하고 물가가 하락하게 되는데 이 자체가 다시 부채와 디플레이션 악순환을 유발하고 이게 3년, 4년에 걸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경제 전체가 다 쪼그라든 그런 상태. 그 시기를 다룬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좀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그러니까 이 1929년에 이 주가 폭락이
전략이 갑자기 온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예. 20년대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그 분위기는 좀 어땠는지 한번 그 경제 상황을 좀 볼까요? 예,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처음 공부해보는 부분이어서 흥미로웠는데 네. 이때를 이제 작가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현대 소비 경제가 탄생했던 시기라고 정의를 합니다. 네.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구하러 도시로 몰려왔고 이제 그러면서 자동차, 라디오, 세탁기 같은 막 제품들이 막 시장에 나온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상품을 작가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신용이라고 얘기합니다. 크레딧이라고 네. 정의합니다. 네. 사실 이걸 되게 쉽게 말하면 지금 사고 나중에 갚는 거죠. 이게 모든 이 현대 경제 소비를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때부터 미국은 사실 자동차 신용 할부 이게 가능했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들은 저축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시대가 되어버렸고 1920년대에 자동차가 있었어요. 예, 그랬다고 네.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운동선수, 연예인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사업가, 은행가, 네. 비즈니스 업계 거물들이 약간 우상같이 셀레브리티가 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사실 경제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흥청망청한 시대였고 우리가 지금 뉴욕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마천루 빌딩들도 이때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하지만 그 밑에는 사실 극심한 양극화가 막 진행 중이어서 사람들 사이의 격차가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었고 네. 하지만 또 정부는 자유방임주의 이런 철학을 갖고 있던 네. 정부였다고 해요. 막 당시에는 시장 경제를 굉장히 신봉하고 뭐 이런 분위기였겠죠. 네. 터치하지 않겠다 네. 정부는. 네네. 그래서 이런 맥락이 있었던 시기를 이제 미국은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주식 시장은 이때는 또 어땠어요? 예, 이것도 좀 재미있는 포인트였는데 1900년대 초만 해도 주식이라는 행위가 이거는 도박꾼이 하는 거야, 사회 부적응자나 하는 거야 네. 라는 식으로 굉장히 이제 좀 안 좋게 보던 시장이었대요. 근데 20세기 초부터 급격하게 산업화의 물결이 미국에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제 공장에 투자해야 되고 제품도 만들어 팔려면 자본이 필요하니까 네. 뉴욕 증권거래소로 막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년대가 시작되면 네. 미국 전체 경제의 기관실을 보려면 주식시장이다라고 할 정도로 뜨겁게 막 이제 몰아닥쳤는데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저희가 신용 얘기를 했잖아요. 이때 월스트리트는 신용으로 주식을 살 수 있게 해줬습니다. 아, 네네. 놀랍게도 주식 구매액의 10에서 20%만 지불하면 나머지는 빌려 주식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10,000원이 있으면 90,000원 빌려와서 네. 10만 원짜리 주식을 살 수 있게. 우리가 지금 요즘 레버리지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미수거래하고 네, 그거를 이미 이 1920년대 월가에서는 네. 이런 걸 허용해주고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전국적으로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네.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제 이런 레버리지를 써서 주식시장에 들어왔고 뭐 집을 담보로 잡히고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폭증했던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자, 이때 주식시장 모습이 우리와 매우 지금 흡사합니다. 우리도 불과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주변에서 뭐 주식한다 그러면 야, 그거 큰일 날 거야. 하면 안 돼. 막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네네. 지금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 꼭 우리가 또 바람직하게 건전하게 해야 될 게 또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또 많은 분들이 좀 무리해서 신용으로 거래를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들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 자, 아무튼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29년이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어떤 일들이 이제 이어지나요? 네. 이때 이제 시작이 되는데 다들 올해는 좋은 한 해가 될 거라고 전망을 했대요. 당시에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면 올해 경제 환경 매우 우호적이다. 국가적으로 부도 막대하고 은행 시스템도 건전하고 다 팽창 중이다라고 우호적인 말을 했던 때였고 주식시장 자체도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상승했고 또 마침 이때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한 10년쯤 되는 시점이었는데 네. 사실 유럽을 이제 뛰어넘어 미국의 어떤 부와 권력이 엄청 집중되던 시기, 그러니까 모든 거에 자신감이 넘치던 그런 시기를 이제 보내고 있었던 1929년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겉보기에는 굉장히 건전해 보이는데 사실 그 안에서는 뭔가 조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 주식시장 이거 위험한데, 이거 좀 거품인데 이렇게 경고를 하는 학자나 언론들이 당시에 없었나요? 뭔가 이렇게 좀 예측하고 준비했다는 느낌이 좀 없어요. 이렇게 좋은 면만 좀 계속 바라봤던 얘기인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사태를 이제 미리 감지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몇 가지 부류의 행동 패턴들을 이 책에서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이 책의 백미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1번, 시장 과열을 미리 캐치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팔고 빨리 현금으로 돌렸습니다. 네. 근데 본인이 이걸 나 현금으로 다 팔았어, 현금으로 다 돌렸어 한 얘기를 남한테 얘기 안 하고 네, 조용히 네, 그런 사람들도 꽤 있었고요. 두 번째 부류가 사실 더 일반적인데 시장 과열을 캐치했지만 이미 내가 가진 자산 포지션이 너무 시장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네. 너무 많은 게 걸려 있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누가 물어보면 좋은 말밖에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네. 사실 이게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 네.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좀 공개적으로 경고했던 경제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네. 로저 뱁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떤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하셨어요. 경제 사이클은 맑은 날씨가 언제나 계속될 수는 없다. 이때 사실 연방준비제도, 우리가 요즘 연준, 페드라 네. 부르는 그게 생긴 지 한 10년쯤 지난 시기였는데 이런 것 때문에 시스템이 강화됐을진 모르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까지는 바꾸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폭락이 온다. 네. 그래서 빨리 빚을 이제 다 정리하고 위험 줄여라 라는 말을 했지만 사실 이제 안 들렸던 거죠. 네. 이런 말을 반복하셔도. 네, 그래서 이럴 때 또 다른 이제 경고는 이제 과열된 시장인데 더 심각한 거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하는 대신 이제 투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는 점입니다라는 경고의 보고서가 대통령실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랬다고 네. 합니다. 네. 자, 그러던 중에 이제 10월에 주식 대폭락 사태가 발생한 거죠. 앞서 오프닝에서 뭐 13점 몇 %가 빠졌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엄청난 어떤 그 재앙처럼 얘기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 지난 7월에도 막 10% 넘게 우리 주식시장도 맞습니다. 빠졌었잖아요. 그거 보면 그 문장 읽으면서 좀 아찔했었어요. 우리도 예. 사실 어찌 보면 그 재앙급의 어떤 쓰나미를 한번 지금 통과했구나 예. 생각이 드니까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면 9월 3일에 그 미국 당시 다우 지수가 역사상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6주가 지나서 10월 24일부터 개장과 동시에 패닉 매도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고요. 네. 그다음 월요일, 화요일 연속해서 계속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네. 나흘간 이때 다우 지수가 약 25%가 날아갔고요. 네. 월화 이틀만 치고 봐도 미국 GDP의 30%에 해당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좀 규모가 확실히 크네요. 대공황 당시에. 예. 네. 이때 막 무슨 뭐 검은 금요일 뭐 이게 검은 자를 붙이기 시작하기 이때부터예요? 저도 자세히는 네, 모르겠는데 네, 네. 책에서는 네. 이제 검은 검율 네.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자, 근데 이렇게 10월에 주식시장이 대폭락을 했는데 그해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10대 뉴스에는 정작 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왜 그랬냐면 네. 주식시장만 사실 하락했지 이게 실물 경제 여파가 그해 없었었던 것 같아요. 네. 은행도 파산한 곳이 없었고 기업도 파산한 곳이 없었대요. 그래요? 예, 그해는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주식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폭락하면 그 다음에 다시 올라라는 패턴을 다들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니까 다들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 여파를 겪으면서 월가나 뭐 워싱턴 정치인들은 그래 패턴이야 생각했지만 그 당시 미국 대중들은 근본적인 심리 변화를 겪고 있었다고 해요. 네. 사실 평범한 서민분들이 아까 그 빚을 내면서 주가가 폭등할 때 나만 부자 될 기회 놓치는 거 아닌가 걱정해서 뒤늦게 들어온 사람이 너무 많았고 이 사람들이 사실 다 이제 벼랑 끝에 몰리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가계 자산이 고갈되다 보니까 신용 자체가 이제 메마르게 됐어요. 그래서 문제적으로 이제 이 다음 여파를 어떻게 조사를 해봤냐면 사실 이렇게 바닥을 찍은 다음에 이게 정말 바닥은 아니었던 거예요. 30년, 31년, 32년 계속 주가는 떨어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29년 9월에 사상 최고점을 찍었을 때 대비해서 32년에는 다우지수 90%가 날아갔 90%가요? 날아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우지수가 다시 1929년 고점을 넘어설 때까지 무려 25년이 걸렸다고 해요. 네, 54년이 돼서야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정말 재밌네요, 이 내용이. 네. 근데 이게 본문만 500장이 넘는 그야말로 이제 벽돌책인데 이거
시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저처럼 엄청난 고민에 빠진 분들 우리 박소령 작가님께서 뽑아온 이제 이 책의 메시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듣고 좀 그 도전 여부를 결정해 볼까요? 네, 제가 좀 느꼈던 교훈들을 한 3개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 신용이라는 거의 중요성과 무서움을 좀 동시에 많이 느꼈습니다. 이 작가는 금융위기의 공통점으로 빚을 꼽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빚은 낙관주의의 산물이고 내일이 밝을 거야라고 믿음이 있는 한 내일의 불을 현재로 땡겨오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네. 하지만 우리 인간의 문제는 너무 많이 가져온 거죠. 근데 그 적정선이 어딘지도 우리는 알 수 없고 그 선을 넘겼을 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다 같이 그냥 패닉에 빠져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책 초반에 보면 해밍웨이의 말이 좀 인용이 되어 있대요. 그 해밍웨이의 어떤 썼던 문구를 이제 이 작가님이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당신은 어쩌다 파산했습니까? 물어보면 응답자가 2가지 방식으로요. 서서히 그러다 갑자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용이라는 거는 경제 사실 혈액인데 특히 요즘 현대 경제에서는 이 신뢰가 사라지는 방식이 서서히 그러다 갑자기 확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돈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개개인의 신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네.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요즘 아는 뭐 JP 모건이라는 투자은행의 이제 창업자 2세가 하는 이제 청문회 증언 발언이 나오는데요. 이 얘기를 합니다. 은행가한테 그 신용, 크레딧은 가장 값진 자산이다. 이게 순식간에 잃을 수는 있어도 한 번 잃으면 회복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영영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돈도 그렇고 삶의 신용도 그렇고 너무 중요한데 너무 무섭다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많은 사례들이 등장합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무형의 뭐 공짜로 얻어지는 신용 같지만 이걸 잃는 순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온몸으로 체험해야 되는 신용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해 주셨고 두 번째 교훈이라면 네. 그 다음에 이게 또 흥미로운 점은 이 1920년대까지만 해도 어쨌든 이 월가가 엄청나게 이제 추앙받고 젊은이들이 막 가고 싶어하는 그런 직장이었는데 이 사태가 발생한 다음에 대중과 정치권들의 시선이 급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과연 월스트리트는 이 대공황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가 이 논란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됐다고 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33년에 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 이때 찰리 미첼이라는 그 당시에 가장 스타 뱅커가 표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개인의 신념이 뭐냐면 우리 라디오, 세탁기, 자동차 다 할부로 산다. 주식이 다를 게 뭐냐. 주식은 삶의 질을 높여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미국인 모두가 주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민주화야. 일종의 민주화의 길이다라고 믿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 하에 엄청 이 레버리지 상품을 이제 많이 팔았던 분이었는데 대공황을 겪으면서 이분은 대중적 분노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청문회 후 사임을 하시긴 했는데 사실 그 후로 한 20년 가까이 5만 가지 소송과 재판에 끌려다니게 돼요. 근데 이때 이런 이제 언론의 기사가 한 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거는 한 개인의 재판이 아니라 한 시대에 대한 재판이다. 라는 이제 멋진 이제 문장이 있었고 이 재판의 이제 결과는 제가 스포일러니까 말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하고. 근데 저는 이제 이 끝에 가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굉장히 인간의 본성과 한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의 문제다. 사실 우리는 돈 쉽게 벌쓰면 당연히 좋고 유혹 그래서 넘어가기 너무 쉽잖아요. 왠지 이 상승은 영원할 것 같아서 자꾸 더 얹게 되잖아요. 제가 그랬듯이.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2번은 다르다가 제일 위험한 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비극은 반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에필로그에서 이 작가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규제나 법이 제정돼도 사람들은 이제 집단적 광기에 빠지는 게 너무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해서 이성을 잃는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유일한 치료제는 겸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치료제를 겸손으로 이렇게 그래서 확신이 높을수록 더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추락한다. 예. 라고 이야기를 이거 하면서 제가 책이 끝납니다. 꼭 읽어야 되겠네요. 그 겸손을 제가 한 근 6개월 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시기에는 외부 변수보다는 정말 더 통제가 어려운 건 우리 감정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항상 그 내 판단을 의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이번에 그 많은 교훈을 저는 이제 이 시장에서 배웠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 겸손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교훈을 짚어주신다면요. 네. 요거는 네. 좀 교훈이라기보다는 아주 개인적인 부러움이 좀 들었던 지점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이 기자분이 8년이란 시간을 썼는데 문제는 여기 나온 등장인물 다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인터뷰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오로지 할 수 있는 게 남아있는 문서, 사료에 의존을 하신 건데 정말 어마어마한 그 사료를 다 보셨더라고요. 사적인 편지, 일기, 뭐 인터뷰 증언, 법원 기록물, 소송 기록, 한 번도 출판된 적이 없는 미공개 회고록 이런 것들을 미국과 영국 전역의 막 문서 아카이브를 막 다 뒤져서 다 이제 이걸 재구성해서 역사의 파편을 모아서 이제 한 권의 책을 쓰신 거죠. 1차 자료들을 다 본인이 수집을 해서 분석을 했군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느낀 건 수집한 거 대단하시고 그럼요. 재구성 대단하시지만 일단 1차 사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엄청나다고 생각했고 제 개인적인 경험은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프랑스의 국립 아카이브라는 곳에 한번 여행차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라파예트라는 미국 독립전쟁을 도와줬던 프랑스인에 대한 전시를 거기서 하고 있었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전시를 보면 미국 건국 전에 이 라파예트가 초대 대통령이 되기도 전인 조지 워싱턴 당시 장군하고 주고받은 편지가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다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50년 전 편지 기록이 막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남아있는 게 기본적으로 좋은 컨텐츠가 2차, 3차로 나올 수 있게 하는 되게 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좀 부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네요. 아니 이렇게 금융 역사는 뭐 짧은 주기든 긴 주기든 항상 이렇게 좀 반복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 반복이 바로 패턴인데 우리가 현명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패턴을 알아야 돼요.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은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좀 두꺼운 게 조금 마음에 걸리시죠? 네. 혹시 그 이제 이 책과 함께 조금 같이 보면 좋은 컨텐츠가 또 있을까요? 네,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 일단 영화는 뭐 가장 유명한 빅쇼트라는 영화가 빅쇼트, 이건 미국 금융위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아주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마진콜이라는 영화도 빅쇼트만큼 흥행하진 않았지만 사실 이런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돈이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기에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드라마도 있습니다. 제목은 빌리언즈라는 드라마인데 이 저자분이 사실은 이제 기자시기도 하지만 금융 쪽에 이제 빠삭하시다 보니까 이 드라마의 공동 창작자로 크레딧이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10년대에 지금 월스트리트는 어떤 모습이지? 어떻게 일하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 이 책은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이게 드라마처럼 등장인물의 어떤 개인적인 서사 중심으로 쭉 끌고 간 책이다 보니까 다 읽고 나면 대공황에서 왜 발생한 거지를 알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발생했지? 그 후에 어떻게 된 거지를 이해하려면 사실 조금 더 이제 조금 부가적인 읽기 자료가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책의 이제 마지막에 각주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출처와 주석이 달려 있는데 그것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책 끝에 에필로그에도 이제 이 저자 그런 얘기 합니다. 본인이 이제 그 1차 사료에서 이제 득을 많이 봤는데 몇 개 책을 추천하시더라고요. 특히 대공황을 알고 싶다면 이 책부터 읽어라. 라는 목록도 좀 정리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있는 그 좀 경제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책. 혹시 또 마지막으로 우리 박소영 작가님이 남기실 말 있을까요? 이 책에서 되게 재밌다고 저는 생각한 거는 그 영국 총리를 했던 처칠이 사실 이 대공황 시기에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에 책 투어를 하러 계셨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조금
낭인 상태였습니다. 네. 공직이 없었던. 근데 이 사람이 대폭락 시기에 본인 돈도 주식에 넣었다가 막 잃어보고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재미있는 점은 미국인들은 우리 영국인과 달리 투자 실패를 파멸로 안 받아들이는 것 같다. 파산하더라도 다시 기회가 온다라는 믿음이 확실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의 이 금융 시스템은 위기를 막으려고 만든 게 아니라 어떤 위기가 다가와도 끝내 살아남으려고 만든 것이다. 네. 그래서 미국은 사실 전 세계한테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이걸 먼저 몸소 보여주는 실험을 하고 있는 나라다라는 네, 표현을 네. 하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결국은 겸손하게 네. 타인의 사례에서 열심히 배워서 하나하나씩 네. 내 것으로 체화하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 그렇네요. 같다 이런 생각이 좀 했습니다. 먼저 겪은 이들의 역사 자료니까 우리가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좀 들여다보면 좋을 책입니다. 박소령의 컨텐츠 원정대 오늘은 뉴욕타임스 저널리스트인 앤드루 로스 소킨의 1929, 1929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소령 작가님. 네. 작은 서점.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 중이신가요? 작은 서점지기들이 고른 아주 특별한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이 책. 네, 알라딘의 김경영 M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책을 안 가지고 오신 줄 알았어요. 너무 작아서 보이지가 않아요, 책이. 네, 제가 네. 오늘 가져온 네. 책은 김희향 저자의 다음 리카에게인데요. 올해 상반기에 미음사에서 땅 시리즈라는 이름의 시리즈 도서로 3권이 동시에 나왔었어요. 네. 그중 한 권입니다. 땅 시리즈, 왜 땅 시리즈라 그래요? 그 땅 시리즈는 젊은 인류학자들의 연구들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요즘 인문 출판 시장의 여러 눈에 띄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인류학의 부상인데요. 네. 한 1, 2년쯤 전부터 흥미로운 인류학 주제의 도서들, 그리고 대중을 위한 인류학 입문서와 교양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또 독자들의 반응도 매우 좋은 편입니다. 네. 이런 흐름 속에서 출간된 땅 시리즈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땅을 새롭게 발견한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나온 시리즈이고요. 네네. 젊은 인류학 연구자들이 구체적인 장소 또 살아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참여 관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대 담론이 포착하지 못하는 현실을 발견하고 이 새로운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시리즈입니다. 미음사가 이런 것에 관심이 많고 또 잘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그 젊은 인문학 연구자들의 참신한 연구를 좀 가볍고 발빠르게 알리는 작업을 잘 하더라고요. 네. 지금은 자리를 아주 잘 잡은 한편이라는 인문 잡지도 미음사의 젊은 편집자들이 인문사회 과학 분야의 젊은 연구자들에게 원고 청탁을 하고 또 그걸 받아서 매회 주제별로 내는 책이거든요. 네. 잡지라고 말씀드렸지만 꼴만 보면 이게 책의 형태이고 20권까지 나왔어요. 또 이 편집자들이 이 한 편에 실었던 원고 중에 조금 더 깊게 다뤄볼 만한 주제의 경우에는 아예 한 권의 단행본으로 내는 시리즈의 책들이 있거든요. 이게 탐구라는 시리즈인데요. 네. 이 시리즈들이 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신진 연구자들의 좋은 연구들을 발굴해내는 그런 기회고 굉장히 의미 있네요. 맞아요. 네. 미음사의 문학 편집자 분들이 다들 스타가 되셨는데 김민경 편집자님을 네, 비롯해서 비롯하여. 네, 저는 인문사회 네. 분야의 편집자분들도 못지 않다. 기획력과 내공이 상당하시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뭐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고 네. 저는 책이랑 이 편집자분들이 발행하시는 뉴스레터를 좀 열심히 읽는 편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 땅 시리즈가 나올 때도 저는 좀 기대를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다음 리카에게는 그 기대를 넘어선 책이었습니다. 기대를 넘어선 책이라. 근데 네. 제가 보자마자 책이 너무 앙증맞아가지고 보이지 않을 정도라 그랬는데 딱 제 손바닥만 해요. 네. 이게 판형도 굉장히 작고 얇고 해서 네, 맞습니다. 이거 한번 오늘 뭐 어디 퇴근길에 읽어봐야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맞아요. 네, 네. 책이에요. 이런 인류학 책, 이런 분류가 좀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괜히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퇴근 후에 혹은 학교 후에 쉽게 손 뻗을 수는 없는 책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선입견을 날려주고자 일부러 이렇게 가볍고 아무 때고 덥석 잡을 수 있는 부피감의 책을 만드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이 물리적 존재감에 비해서 내용적 존재감이 훨씬 큰 책인 것 같습니다. 그 시도가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책 속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 이 책은 저자가 평생 동안 혼란스러워해온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탐구를 하면서 자신의 부모와 조부모의 삶까지 들여다보고 그것으로 스스로의 위치를 좀 이해해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담은 책입니다. 이런 짧은 축약은 사실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저자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전 이 표지에서부터 느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표지에 적혀있는 제목이 다음 리카에게이고 저자의 이름은 김이향이거든요. 근데 이 제목에 있는 리카 또한 저자의 이름입니다. 네. 김이향도 긴 리카도 저자의 이름이에요. 저자는 자이니치 3세입니다. 자이니치가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 제1 한국인이잖아요. 네. 자이니치 3세라고 지금 하셨는데 네. 조부모님이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이주를 했고 그 후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저자는 일본에서 태어났고 일본에서 자랐고 그리고 학창시절 때까지는 일본어만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네. 이 저자의 부모님도 도쿄 출신이시고 한국어는 할 줄 모르는 분들이었고요. 그런데 모두 한국인인 거죠. 일본은 이중국적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일본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국적을 물어보면 한국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태어났고 가족들이 있는 공간도 다 일본어고 일본어를 사용하는데 국적은 한국인인 상황인 거예요. 네. 일본인이 될 수 없는 지금 네, 맞습니다. 제약이 있어요. 네, 책의 앞부분에서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가족은 한국어는 물론 한국 음식, 한국 역사, 한국 노래까지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그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김해 김씨 족보에 아버지 이름이 새겨져 있을 뿐이었다. 고작 그 요소만으로 자기소개를 할 때 나는 한국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엔 그 근거가 너무 빈약해 보였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현을 쓴 정도로 좀 축적된 정보가 없는데, 근데 국적은 한국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그 개인한테는 큰 혼란일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제가 미디어를 통해 가끔씩 접한 자이니치는 민족학교의 학생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민족학교는 일본 사회 내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고 또 그 안에서 한국의 문화에 대한 교육이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저자는 민족학교를 나오지도 않았어요. 저자의 부모님도 민족학교를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저자도 평범한 일본인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고 교육받은 거예요. 그러셨군요. 네. 그럼 점점 더 그 어떤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굉장히 크실 텐데, 그러니까 나는 한국인이야 이렇게 자각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자의 이름인 이향을 일본식으로 발음을 하면 리카래요. 근데 리카는 일본에서는 비교적 흔한 이름인데 성인 김을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은 일본에서는 너무 짧고 일본인 중에는 없는 성인 거죠. 그래서 이름을 말할 때마다 자신이 내 주변의 사람들과 이질적인 존재라는 것이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금 다른 존재인 자신이 배제될 것이고 또 소외될 것이라는 불안이 되게 컸대요. 근데 우리가 성장기, 청소년기에 이 작은 차이, 뭐 눈에 보이는 좀 다른 특징 같은 것이 되게 크게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이 다르고 국적이 다르다? 큰 혼란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특히 이제 성장기에 청소년기에 정말 예민해지는 시기인데 이런 그렇게 깊이 있는 얘기들이 지금 이 짧은 책에 다 있다고요? 그렇죠. 나 지금 믿을 수 신기해서 없죠. 계속 펼치면서 지금 얘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여기서 이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저자의 부모님, 그중에서도 특히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굉장히 큰 자부심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책을 다 읽은 입장에서는 자부심이라는 단어가 딱 맞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 꼭 맞는 단어를 찾기가 좀 힘들고 집착 같은 부정적인 단어를 쓰는 건 좀 결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부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자부심과 집착 그 사이에 있는 어떤 단어가 지금 근데 예를 들면 올림픽 때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자신이 응원하는 일본 선수에 대한 기사를 모아오라 이런 숙제를 내주면 어머님이 단호하게 한국 선수에 대한 기사를 모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자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미소국에 밥을 말아서 이게 한국 국밥이야
이렇게 주고 또 이 집에 딸이 셋이더라고요. 네. 근데 딸들에게 우리는 한국 사람이야. 당당해야 돼. 이렇게 계속 주입 교육을 하고요. 아, 근데 청소년기에 이제 자녀에게 이러는 게 그 자녀들 입장에서는 내 주변 친구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은데 엄마는 계속 그걸 지금 강조하고 네, 드러내놓는 거잖아요. 완전 정확합니다. 아, 근데 저자가 이걸 막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저자가 보기에 진짜 그렇게 한국 사람의 정체성이 중요하면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공부해야 되는데 네. 엄마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엄마가 한국어는 전혀 못 하시는데 자신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만 부자연스럽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저자는 나에게는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같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굉장히 그 엄마의 행동들이 모순적으로 비춰질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런 혼란이 저자의 안에서 폭발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어떤 상황이었죠? 저자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자이니치에 대한 은근한 차별, 그리고 의도적이진 않지만 자신에게는 공격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혐한 발언들 같은 것에 괴로워하다가 일본으로 귀화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자이니치가 실제로 일본으로 귀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귀화하고 싶다고 말을 해야 하는데 이걸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돌려서 나 공무원이 되고 싶어 라고 말을 합니다. 네. 공무원은 일본 국적의 사람만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부모님이 이 속뜻을 모를 리 없죠.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엄마가 통곡을 하고요. 저자도 울고 막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엄마는 딸에게 귀화하면 호적에서 빠지는 거라고 협박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처음에는 딸의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국적 때문에 회사에서 승진을 못했거든요. 이 서름이 뭔지 아니까 엄마를 설득하려다가 근데 엄마가 너무 완강하니까 그냥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해결되지 않는 그 집에 어떤 숙제처럼 남아있는 네. 정체성 형성의 과정 문제네요. 그렇죠. 네. 국적과 사는 곳이 일치하는 뭐 저 같은 사람들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내면의 갈등과 외적 갈등이죠. 근데 이 귀화 소동이 있었던 게 고등학생 때인데요. 네. 저자는 대학에서 인류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자이니치라는 정체성을 둘러싼 여러 사회적 상황들의 모순과 의문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한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결국 이제 한국으로 향하는데 네.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네. 귀화가 이제 좌절됐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좀 더 찾아보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들어서였을까요? 그게 한국어를 못하면서 한국인이 되고자 하는 엄마에 대한 좀 넓은 의미의 복수이기도 했고 네. 네, 내 인생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 그 한국이라는 나라의 실체를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한국인에게 너는 역시 한국 사람이야 라는 칭찬을 처음 받았을 때 저자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이거였대요. 네. 엄마, 나 오늘 인정받았어. 한국 사람이라고. 엄마보다 먼저. 엄마보다 먼저. 그렇게 나 엄마한테 복수했어. 막 이렇게 생각은 했겠지만 잠시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랬겠죠.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유학 얘기를 계속 해보자면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이 혼란스러움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 저자가 평생 익힌 문화와 원어는 일본인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에 온다고 해서 이곳의 나의 땅이라는 내가 포용받는 느낌은 받지 못했겠죠. 저자의 말에 따르면 실제로 유학 생활을 포기하고 돌아간 친구들이 여럿 있대요. 이 친구들은 한국에서도 여전히 자신은 이방인이었고 조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느니 차라리 명백히 외국인으로 규정될 수 있는 일본에서 사는 편이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기서도 네. 어떻게 따르면 그 사회 주류가 될 수 없으면 그냥 차라리 외국인으로 명백히 규정되는 게 마음이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이거 굉장히 체념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게 함부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다 안다고 말하면 그것 또한 폭력이 될 것 같아서 좀 네. 조심스럽지만 네. 책을 읽는데 이 혼란스러움과 아픔이 좀 이렇게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쯤에서 이 책의 구성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면 제가 시간 순으로 이 저자의 삶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풀었지만 이 책이 사실 그렇게 선형적으로만 이어지진 않거든요. 이 저자가 사실 작년에 이 가족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서 여러 영화제에서 상영을 했었어요.
이 저자분이 지금 영화 감독이세요? 네, 김이향 맞아요. 감독님이셨던 네. 거예요? 오. 그래서 이 책은 사실 그 영화에서 다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영화는 애초에 자이니치라는 정체성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서 시작했지만 네. 그걸 찍다 보니 자연스럽게 엄마와 저자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엄마의 어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강요에 대한 저자의 앙금이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저자의 삶이 이렇게 시간순으로 펼쳐지는 사이사이에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영화 상영회에 참석하기 위해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함께 한국에서 영화를 보고 또 어머니의 반응을 보고 그에 대한 저자의 반응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중첩되어서 보여지거든요. 근데 영화에서 이제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네. 다뤄졌을 텐데 네. 엄마를 지금 모시고 와서 엄마 나 이런 영화 만들었어 하고 이제 같이 관람을 네. 시사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가족들끼리는 나 엄마 때문에 이런 상처 안고 산다 이거 보여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진짜 그렇죠. 맞아요. 엄청난 용기가 맞아요.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게 느껴져요. 책에서 너무 느껴지고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는 것이. 그런데 이걸 찍는 과정에서 저자가 엄마의 역사 그리고 자이니치 1세대였던 할머니, 할아버지 역사까지 톱파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정체성에 대한 어떤 종류의 되물림되는 폭력 그리고 각자 이 엄마랑 할머니랑 할아버지 이 각자가 이 혼란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방어 기제 그런 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 3대에 걸쳐서 저자 자신의 삶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강박을 가지게 되는 이유도 결국 자신의 상처받은 삶에 대한 정당화와 방어 기제였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 부분이 이제 책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데 저는 이 장이 압도적이라고 느꼈어요. 네. 저자 개인의 삶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모녀의 관계, 3대의 역사, 그리고 이 3대를 둘러싼 사회적 상황들까지 넓혀지면서 이 책이 사적인 역사물로서 너무 훌륭한 지점까지 가닿더라고요. 개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결국 좀 사회적 이야기로 넓혀지는 책이에요. 맞습니다. 네, 자이니치라는 정체성 자체가 애초에 완전히 개인적인 이야기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어쨌든 이 이야기가 넓어지다가 내 삶에만 초점 맞춰져 있던 관점에서 벗어나서 이 가족의 역사 전체를 조망하게 되는 때에 독자로서 받게 되는 충격이 있더라고요. 네. 이 이야기 시작할 때 제가 이 책이 땅 시리즈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땅 시리즈의 메인 카피가 내 땅에서 쓰는 인류학이거든요. 그런데 이 카피에 너무나 적절하게 들어맞는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땅에서 쓴 인류학 책. 그러니까 이 책이 굉장히 그 에세이적인 요소가 맞아요. 강한 책인데 네. 다음 리카에게라는 제목도 좀 나의 그 고민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의 마지막 문장에서 나와요. 소외감 속에서 쉽게 스스로를 부정하게 되는 모든 다음 리카에게 이 책을 건넨다. 단순하게 공감하거나 빠르게 단절해버리지 않고 자신과 주변을 향해 끊임없이 물으면서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나는 그 가능성을 믿고 있다. 마지막 문장 정말 좋죠. 그런데 이 저자가 이 책을 통해 내내 보여주는 태도가 정말로 이렇거든요. 아무것도 함부로 단정 짓지 않고 흔들리는 모든 면을 보여주면서 끊임없이 묻고 분석해 나가요. 그런 게 정말 어려운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세상이 손쉽게 분류하고 단정 짓는 것들을 함부로 따라가지 않으면서 이 복잡한 상태에서 계속 다음으로 묵묵히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책이 좋았고요. 이 다음 리카는 꼭 자이니치뿐만 아니라 네. 흔들리는 정체성과 소외감으로 힘든 모든 이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이 책을 좀 자신 있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요 직접 쓰신 거예요? 한국어로 아니면 일본어로 써서 번역이 된 건가요? 한국어로 쓰셨어요. 네. 그래요. 그럼 그 사이에 또 어마어마한 네. 노력으로 한국어를 또 이 경지까지 올려서 네, 엄청난 직접 발전. 글을 쓰셨군요. 네. 여러모로 정말 아까 미리 얘기하셨던 것처럼 작지만 네. 얇고 굉장히 밀도 높고 묵직한 울림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김이양, 긴 리카의 다음 리카에게 우리 다독이 분들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라딘의 김경영 MD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네, 저희가 준비한 책 선물 여기까지입니다. 닐 영의 하베스트 문 들으면서 오늘 작은 서점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